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용덕입니다. 환경기능사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수험생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관,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환경기능사, 폐수 처리와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방지, 소음진동 방지, 총 4과목에서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문제를 맞춰야 된다? 36문제를 맞추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에서 20문항,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대기오염 방지에서 15문항, 그리고 소음 진동 방지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60%, 36문제를 맞추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폐수 처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교재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수 처리가 되었든 폐기물 처리가 되었든 대기 오염 방지가 되었든 소음 진동 방지가 되었든 이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폐수 오염 시험 기준이다. 수질 오염 시험 기준이다. 기준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 하면은 교재에서요, 수질 오염 시험 기준이라는 이론이 쭉 나왔다 라면은 여기에서 기출 문제, 여기에서 내도되는 기출 문제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이라든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도 여기에서 기출 문제에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가 되었던 대기오염 방지가 되었던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이 이론에 관련되는 문제가 여기에서 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대기오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수질오염 기준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라면은 이 문제 중에서 폐수에 관한, 즉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만 골라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 보실 때는 이미 끝까지 보고 한번 두 번째 보실 때는 여기에서 폐기물도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대기오염도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수질오염 시험 기준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수질에 관한 것, 기출문제 중에 수질에 관한 것만 보시고 대기라든가 소음에 관한 것은 요것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수질에 관한 것, 대기에 관한 것, 소음에 관한 걸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한꺼번에 반복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구성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교재가 잘 되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폐수 처리 중에서도 1번 단원 1에 보시면은 수자원의 분포가 나옵니다. 수자원의 분포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쏙쏙 빼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외우셔야 되는 것은 꼭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7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 찍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자원 분포, 1 수자원의 분포가 나옵니다. 수자원의 분포.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구상 지표면의 71%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량의 97%는 바다에 있고 나머지 3%가 담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강우를 얘기하죠. 강우. 수자원이다. 수자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강우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얼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총 강우량이 얼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은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 세계 평균의 1283mm다. 이게 세계 평균의 1.3배이다. 우리나라 강우량은 세계 평균의 1.3배인데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생기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나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봄이라든가 겨울, 가을 이때는 거의 강우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수량의 97%가 바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가 담수이다. 그러면 이 담수 중에 이 3%가 어디에 가장 많은가? 담수. 담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곳은 어디냐? 여기가 바로 빙하입니다. 이걸 만연설이라고 합니다. 빙하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약 69%가 되고 지하수에 차지하는 게 약 30%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0.4% 정도가 하천이나 호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게 출제가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담수 중에서 분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빙하죠. 여기에서 만연설이다 하는 것은 만년 동안 눈이 온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만년 동안 눈이 쌓여서 빙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 69%가 되죠. 지하수가 약 30%가 차지를 하고 나머지가 약 0.4% 정도가 하천이나 호수에 또는 호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빙하, 담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빙하, 즉 만연설이 되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 담수가 빙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빙하 다음에가 지하수가 많게 되죠.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어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수가 우리가 빙하에 많고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 하천 호수에 많다. 그러면 이 담수가 어디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자원에서 우리가 담수 이용량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농업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농업이다. 농업에서 담수 중에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농업이다. 그 다음에 담수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하천 호수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자원의 양은 강우량의
강우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1283mm로서 세계의 1.3배가 된다. 그런데 수자원의 물 부족 국가, 즉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중호우가 6월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내리고 지역적으로 또 도서백지나 뭐 이러한 곳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총 수자원의 양이 얼마인가? 요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얼마예요? 남한의 면적이 약 10만 킬로미터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한의 면적이 10만 킬로미터 제곱이다. 그러면 메다로 이걸 단위를 환산을 하게 되면 1km는 1000m이죠. 그러면 1000m 곱하기 1000m는 10의 6승 메다니까 제곱이 되죠. 그러면 강우량이 얼마인가? 1283mm다. 1283mm다. 그러면 1283mm를 메다로 바꾸게 되면은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1.283m가 되죠. 1.283m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양을 구할 때,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세로가 10의 6승.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1283m, 메다의 제곱.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남한의 면적 이게 10의 5승이 되죠. 그러면 10의 5승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283mm, 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될까? 그러면 약 1283억 톤이 됩니다. 억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1283mm다라면은 여기에 억톤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5승, 6승, 11승이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은 값이 얼마나 될까? 1283 11개죠. 6, 7, 8, 9, 10, 11 되죠. 그러면은 1283억 톤이 되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이 환경 기능사를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도 모르고 계시면은 안 된다. 즉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수자원의 분포에서 담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가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빙하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분포한 데가 지하수다. 그리고 이용량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농업용수이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게 되는 원인은 강우가 1283mm, 세계 평균의 1.3배인데 왜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가? 이것은 바로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강우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지구상의 담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나오죠. 당연히 빙하이다. 기출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수량 중 빙하, 만연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지하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볼까요? 기출문제 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은 1번 월별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이다. 하천수에 대한 의존량이 큰 편이다. 3번 6월과 9월 사이에 연평균 강수량이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세계 평균과 비교시 연간 총 강수량은 낮은 게 아니죠. 우리가 1.3배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단원 2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물은 분자식이 H2O다. 물의 분자식은 H2O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고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물은 H2O다. 이걸 물이라고 그러죠. 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분자식이 H2O인데 물이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걸 산소입니다. 요거 산소. 요 산소 O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를 뻗어서 전자 하나씩 주고받거니 해서 이게 형성을 수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이게 산소는 마이너스 이가죠. 마이너스 이가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2개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플러스 일가죠. 전자 하나가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산소는. 그 다음에 수소는 이게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서로 만나서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산소 전자와 수소 전자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왜? 전자를 하나 주고 받고 이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도가 104.5도를 나타냅니다. 대체로 105도라고도 하는데 104.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플러스 반발력의 차이와 여기에 산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104.5도라는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의 지평선을 쭉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둥글게 원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원을 형성하는가? 이게 산소가 2개 또 H가 붙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산소에 H가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물의 분자가 또 있겠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H가 돼서 H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바다 지평선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이죠.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을 보면은 하나의 원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즉 무게가 가장 무거운 온도가 4도씨입니다.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씨에 물이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뭐 10도씨에 물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0도씨에 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0도씨에 물이 있고 또 10도씨에 물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제일 바닥으로 가는 게 어떤 건가? 4도시의 물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도시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0도시 물은 올라가고 또 10도시 물도 올라가고, 이것은 상부에서 0도시나 10도시는 상부에 존재를 하고 이 제일 낮은 거는 밑바닥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전도 현상이다, 성층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왜 밀도가 4도시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장 밑에 저수지나 하천이나 호수의 바닥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기출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가장 적합한 게 뭔가? 1번 산소와 수소의 원자량의 차이이다. 산소와 수소의 원자량의 차이다. 이것은 아니죠. 2번 산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은 극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2번에서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산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다. 자, 산소의 델 마이너스 전하 띠죠. 수소의 플러스 전하 띠죠.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극성을 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물 분자의 구조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 분자의 구조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루실 때 이게 옳은 걸 묻는가, 적합하지 않는 걸 묻는가, 그렇다면 아닌 걸 묻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분자 구조와 비극성의 효과로 작은 쌍극자를 갖는다. 물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 산소에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산소 쪽에 크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극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분자 구조와 비극성, 정답이 바로 도출되죠.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커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지금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3번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두 개의 고립 전자쌍이 산소 원자에 남아있다. 자, 두 개의 수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죠. 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고립 전자쌍 산소 원자에 남아있다. 전기 음성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H와 수소의 반발력에 의해서 104.5도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겠습니다. 분자 구조와 극성의 효과로 작은 쌍극자를 갖는다. 쌍극자를 갖는다. 마이너스 플러스 HH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서 쌍극자라는 것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두 개의 극을 가진 것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원 3번을 보시면은 물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높은
용량으로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 생물의 유지 기능을 가진다. 자연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진다. 여기에서 뭔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비교를 했을 때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비교를 했을 때 비열이 높고 밀도가 높고 끓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기하열 즉 증발열이 높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물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열이 높고 밀도가 높고 기하열이 높고 증발열이 높고 끓는 점이 높고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력은 존재하기가 힘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화합물과 비교해서 비열도 높고 밀도도 높고 끓는 점, 기하열, 증발열,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동점성 계수라는 게 지금 나오죠. 표에서 표 물성 상수 단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칸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동점성 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동점성 계수다라는 것은 지금 밀도분의 동점성 계수 이거는 U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걸 동점성 계수라고 하는데 밀도분의 밀도분의 점성 계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로라고 읽고 이거는 뮤라고 읽습니다. 자, 밀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cm, 1cm, 1cm일 때 이게 1cm, 1cm, 1cm. 다시 말씀드려서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그만 cm가 3개이죠. cm가 하나, 둘, 3개잖아. 그래서 3개가 붙는데 이걸 부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1cm, 1cm의 무게가 얼마인가?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점성계수는 뭔가? 그러면 점성계수는 1g을 1cm 옮길 때, 초당 1cm 옮길 때에 이걸 우리는 점성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뭔가? 시험 문제에 이게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은 다행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냥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동점성계수는 지금 현재 센치 세제곱에 그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센치 1cm 초당 1cm를 옮기는데 그램당 얼마나 걸리는가? 그러면 센치 초당 이렇게 되죠. 그램을 옮겨.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동점성계수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항 센티미터 초. 그 다음에 그램이죠. 셋 그램. 그러면 외항이다. 그램 세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면 그램 없어지고 센치 없어지고 센치가 없어지고 2개가 되죠. 그러면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단위가 세개 센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동점성계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 지금 현재 이 단위가 없죠. 지금 시험 문제에 사지선다형에서 없죠. 단지 3번에 보시면은 세계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동점성계수의 정답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6번을 한번 보시면은 무르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물의 성질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표를 보시면서 물성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 그 물성상수에 대한 거 우리가 보시면은 비열이다, 밀도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다, 녹는 점이다, 기하열이다, 증발열이다 이러한 게 앞에 물성상수 단위에서 표로 나와 있었죠. 거기에서 다 녹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출문제 6을 한번 보시면은 무르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묻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떤 게 틀린 건가? 자, 동그라미 1을 보시면 물 분자 안에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쌍극자를 형성한다. 즉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인해서 극성을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물 분자 안에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산소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갖는다. 앞에서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를 보시면 물은 분자량이 유사한 다른 화합물에 비하여 비열은 작고 압축성이 크다. 물은 비압축성이죠. 물은 압축이 안 되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물성상수에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비열이 높고 밀도가 높고 끓는 점이 높고 기하열이 높고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도 비열이 작은 게 아니라 비열이 크고 이렇게 되죠. 3번 물은 4도시 부근에서 최대의 밀도를 나타낸다. 4도시에서 최대의 밀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4번 일반적으로 물의 전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아진다. 즉 4도시에서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0도시가 됐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가 됐든 마이너스 10도가 됐든 플러스 10도가 됐든 4도시의 때 밀도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다 4도보다 가볍다. 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이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기능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